다시 인사드립니다. 총무파트장 박성희입니다. 최승신 대표님의 유익한 강연에 이어 다음 차례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좋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C2S 최승신 대표님은 이미 소개를 드렸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쇼크 저자 세 분을 함께 이 자리에 모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교육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정기신문의 수석 기자님이신 윤대원 기자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정치경제부 팀장님이신 전지성 기자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승신 대표님의 강연도 정말 좋았고 또 이렇게 기자님들을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한국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참 많아가지고 저희가 직원분들께 먼저 강연 전에 질문을 받아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사전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다음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해 실시간 질문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연을 해주신 최승신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이윤재 대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넷제로가 불가능하다면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일단은 오해하실 건 아닌 게 지금 많은 이제 환경단체들에서 1.5도가 높아지면은 지구가 멸망한다. 아까도 제가 툰베리 SNS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게 된 이제 존스키 ICPP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5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지구 멸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극단적인 메시지들이 결코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CCUS 없이는 넷제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CCUS 같은 경우가 석탄 발전의 어떤 미래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인 설비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결합해야만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탈석탄을 한다고 해서 넷제로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원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설비들이 다 가동이 되고 그 기술들이 다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석탄 발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실제로 넷제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구가 어떻게 바로 멸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비용이 더 많이 들 뿐이고 그런데 현재 많은 넷제로와 관련된 또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술들이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오히려 석탄 발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같이 이산화탄소 감축에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 질문을 윤대훈 기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자재연료부의 오정구 부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 전임 부장님이신데요. 부장님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나요? 혹시 부두나 저탄장으로 점검 나가셨어요? 지금 꼭 보고 계셔야 될 텐데요. 항상 저에게도 궁금해 하셨잖아요. 저희 부장님, 오정구 부장님께서는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정말 사람이 만든 CO2만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셨는데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인데 이 지구온난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짧게 궁금합니다. 먼저 사실 이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CO2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전공하신 전문가분들께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근데 또 이렇게만 대답을 하면 굉장히 무책임하잖아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런 어쨌거나 탄소를 줄이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방향이 옳은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대책들이 사실은 한국은 유럽보다 한 20년 정도가 늦었다고 하죠.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대책들을 추진한 유럽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최승신 대표님께서 발표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된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기업들이 너무 뛰어오른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이렇게 거리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독일, 유럽의 경제를 대표하는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의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반드시 맞는 방향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이 두 가지 분야를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기후 변화를 예방하는 거고 하나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기후 변화에 대한 예방은 이미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예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건 전문가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이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이미 경제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죠. 미래 대신에 지금 경제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예요. 미래에 설사 기후 변화를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무너진 경제 때문에 또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생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년 정도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전략을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럽을 보면서 우리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가장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전지성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저희 모든 직원들의 질문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안전품질실의 김태엽 대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발전 공기업의 설비 용량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발전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발전 공기업이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취지 자체가 이제 개방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또 그대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민간 발전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봐도 이제 신규 석탄은 없고 신규 가스로 이제 대체가 될 건데, 그동안 가스 발전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사업 개발이나 뭐 직도입이나 이런 사업 추진 능력, 뭐 가격 경쟁력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민간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뭐 발전 공기업 석탄 대체 물량으로 뭐 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간에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열심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 공기업이랑 컨소시엄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어쨌든 공기업끼리 경쟁하든 민간이랑 공공이랑 경쟁하든 경쟁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기 폐쇄, 석탄을 이제 조기 폐쇄하기로 해서 이제 대체를 하기로 했는데, 그 물량만큼 이제 확보가 안 된다면 설비 용량에서 이제 파이 축소는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또 보자면 이제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기화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수요는 엄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커진다고 하면 발전사들이 할 역할도 커질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전 공기업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게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 과정에서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설비는 석탄이 아니고 다 무탄소 전원일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 이제 뭐 발전 공기업이 기존에 하던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을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인력이나 뭐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또 있고, 근데 또 여기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만약에 무탄소 전환 확대 계획이 뭐 여러 경제적인 국내외 경제적인 상황이나 수급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오히려 만약에 나중에 석탄 발전의 필요성이 또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또 파이가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다양한 해석을 알려주셔서 저희의 앞날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로 결론이 났고, 어쩌면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답변에서 연계하셔서 관련하여 윤대원 기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주전에 발전 5사가 다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외부에서 보셨을 때 저희 남동발전만의 뭔가 강점이 있어 보이는지, 혹시 뭔가 이 부분을 좀 더 어필했으면 좋겠다는 거 제안을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살짝 여쭤봅니다. 일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발전호사의 건설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이제 의향을 확인할 수준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사업이 아직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 이거 여 안에서 어떤 것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제가 요거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가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를 들은 게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 물론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는 미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그럴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LNG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발전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석탄화력을 폐지하고 이제 여기 대체 발전소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발전소 부지가 사실 마련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수요처가 다 정해져 있고, 심지어 개통 문제에서도 상당히 자유롭고, 그런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발전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쪽에서 가장 유리할 것인가? 요건 이제 올해 나왔죠.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나온 이제 탈석탄, 석탄화력 이제 폐지 시기가 여기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누가 가장 이곳에 발전소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발전소를 폐지하고 들어올 것인가? 사실은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요거를 가지고 후속으로 기사를 쓰려고 하다가 오늘 여기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써야겠다 해서 기사는 안 썼거든요, 아직. 근데 이게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10차 전기분에 정해져 있는 시기만 봐서는 안 될 게, 여기 사업 시행자로 지금 LH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사업 시행자인 LH가 여기서 이제 토지를 얼마나 수용을 하고, 이제 또 거기서 또 인허가라든가 이런 준비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게 또 이제 발전사들이 언제 폐지 시기와 맞물릴 것인가와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들에서 관심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고, 내가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발전사가 있다면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뭐 발전소 건설 시기를 우리가 맞출 수 있다라던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꿀팁인데요. 이 윤대원 기자님이 기사를 쓰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꼭 이 팁을 활용해서 좋은 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최승신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품질실의 김태엽 대리님, 그리고 설비운영부의 김정수 대리님, 환경설비부 이재희 차장님께서 다 질문해 주셨는데요. 연관성이 높아서 한 번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상으로 봤을 때 석탄 발전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회사의 이제 발전소를 운영을 할 때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좀 뭐 사실은 지금 정책상으로는 많이 어려운 상태죠. 그리고 석탄 발전소가 아무래도 지금 뭐 폐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떤 빅 오일사가 화석연료 기업도 자기의 주력을 버리고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 질문하신 거를 보면 뭐 오스테드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풍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스테드 지금 주가를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물론 주가만 봐서 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풍력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엄청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과연 아까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생에너지가 미래 먹거리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시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노르웨이가 넷제로를 하겠다고 석유를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사우디도 넷제로를 하겠다고 석유를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넷제로라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수익원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탈석탄을 정말 하고 싶다면은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많은 기업, 뭐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유럽의 기업들이 다시 석탄 발전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듣던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석탄 공기업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석탄 발전소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 석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넷제로를 하겠다고 하는 지멘스가 석탄 아세안 지역에 석탄 발전을 하겠다고 한 게 202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짓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겁니다. 중국은 이미 50기가와트의 신규 석탄을 승인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시 북해의 유전 사업에 뛰어들고 이것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에너지 안보가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탄 산업을 유지하면서 석탄 산업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이것이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것이지 에너지 전환만이 우선순위가 됐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낙담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성장 용역을 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모멘텀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윤대영 기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자님 기사 중에서 그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랑 한국이 좀 다른 점이 있다는 부분을 가끔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이웃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나 다른 외국의 정책들을 그러니까 바로 이웃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우리 어떻게 될지 한번 의견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시장이라든가 전력 정책을 수립하는 구조 자체가 한국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차별점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 쪽의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먼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올해 상반기에 50기가와트 수준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승인을 했고요, 건설을. 반면 또 109기가와트의 이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되 석탄화력을 50기가와트라는 신규 물량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나는 약간 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지금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 쪽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태양광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50기가와트의 신규 석탄화력. 아무래도 이제 석탄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이 대거 들어오게 되는 그런 영향이 미쳤고, 이제 제가 일본의 사례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은 이제 전력 정책이나 전력 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온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개방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 구조와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 요금을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사실은 비슷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풍력 발전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사실은 이제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서 태양광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대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한 걸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력 정책이 어떻게 흘렀는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이제 규슈에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입찰 시장에 과잉 공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0.01엔 입찰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 주세요. 우리는 일단 팔기라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연료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석탄화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LNG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화력발전소가 경제성을 상당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는 일이 많아지고요. 그런데 당장 그러고 나서 1년, 2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 태양광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춥거나 이제 이럴 때는 발전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겨울철에 전력 공급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석탄이나 LNG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엄청나게 닫았는데 남아있는 태양광이 제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예비력이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도쿄에서는 올해 우리가 마이너스 예비율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당신네들 절전 좀 해주세요. 벌써 경산성 홈페이지에 절전 좀 해주세요라는 게 가장 첫 화면에 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서 간신히 예비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요. 급하게 석탄화력을 돌리고, 그것도 갑자기 인력을 어디서 구해와요. 그럼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겨우 마련을 했지만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일입니다. 한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탈석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는 이제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입찰 시장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재생에너지의 마이너스 입찰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마이너스 가격에 입찰을 해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마이너스 요금이 발생했을 때 우리 화력 발전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탈석탄까지 더해져 가지고, 예. 그래서 일본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의 전력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력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라이브로 올라온 질문 중에 계측제 여부 이민재 차장님께서 올리신 질문입니다. 최근 EU에서 핑크 수소를 저탄소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수소 에너지 시장을 키우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옐로우 수소에서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나요?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연료전지 이제 오늘 입찰 시장 네네.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기업들은 이 물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또 불만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정부 차원에서는 한전이 지금 적자가 저렇게 심한데 지금 발전 단가가 연료 전지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스도 안 그래도 비싼데 연료 전지 더 비싸니까 무작정 뭐 그레이 수소를,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그레이 수소만 하고 있고 대부분이 그레이 수소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 용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원자력을 활용해서 뭐 수소를 하려고 하면 뭐 원자력이나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이걸 활용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지, 화석연료 기반으로는 뭐 비용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네, 유럽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는 수소를 확대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는 핑크 수소, 원자력을 활용하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더 찾아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걸로 네네. 다시 희망을 또 찾아봅니다. 또 최승신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범 차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강의도 자주 하시고 또 매스컴에서도 자주 말씀하시고 또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강연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하다 보면 정부 정책자들하고도 가끔 만나시기도 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정부 정책자들의 그 방향성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 혹시 느끼신 게 있으셨는지 최근에. 일단은 가장 먼저 바뀐 거는 에너지 안보가 정책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우선순위가 됐던 과거에는 이제 탈석탄, 탈원전의 드라이브가 걸렸다면 에너지 안보가 우선순위가 됐다는 건 에너지 안정적 공급이 제일 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느냐 적게 배출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이게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럼 이게 석탄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 설비를 없애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석탄 발전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 이것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또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많은 이제 에너지 공기업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번 에너지 위기가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만날 때만 하더라도 대표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게 좀 일시적인 위기라 다시 뭐 탄소 중립하고 넷째로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엔 그런 소리들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에너지원을 드러내는 것 또는 특정 에너지원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결코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싶으면은 모든 에너지원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에너지원을 드러냈다가 지금 유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안 쓰겠다 앞으로 넷제로를 하겠다고 해서 가스 저장고의 70%가 되는 가스 저장고를 폐쇄시켜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가스 저장고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발전소를 없애려고 했다가 그 설비를 드러내서 네덜란드에 갖다 놓으려고 했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우리가 위약금 물겠습니다. 발전소 그냥 거기다 세워두세요 하고 2천억 원을 들여서 원래 가만히 내비뒀으면 되는 발전소를 2천억을 들여서 다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돌아갈 수 있는 발전원이면 뭐든지 다 유지해라. 그것이 석탄 발전인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갈탄 발전소가 우리나라 영흥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거든요. 지금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지금 그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에너지 안보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돼서 하는 것들은 많은 이제 남동발전 구성원 분들이 그분들한테 의견을 또 전달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도 열심히 의견을 전달할 테니까 대표님께서도 이런 강연을 꾸준히 많은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8월 영본부 특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최승신 대표님, 윤대영 기자님, 전지성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강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